안녕하세요, 운배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몇 년 전부터 리셀 시장이 급부상했습니다. 리셀 시장의 대표 상품은 나이키 운동화인데요. 운동화에 별 관심이 없는 저에게는 한정판 제품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가 신기합니다.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20만원짜리 운동화가 어떻게 수백만원에 팔릴 수 있는지 의아하죠. 아마 사람마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가치의 변화를 다룬 학자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변화하는 가치를 다룬 학자, 마르크스입니다. 저에게 운동화는 그저 신발입니다. 보호구나 패션 아이템으로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리셀러에게 운동화는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투자 상품일 겁니다. 이 두 경우 적용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른데요. 마르크스는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누죠. 사용 가치에서는 재화의 유용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착용감이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낮으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쇼핑을 하면서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데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이런 사고방식이 사용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반면 재화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교환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환가치는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쇼핑에 신발을 검색해보면 2만원에서 200만원대의 제품까지 있습니다. 100배 정도의 가격차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품의 성능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2만원짜리 제품 중에서도 괜찮은 제품이 많으니까요. 성능만으로는 이 가격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교환가치가 유용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10만원, 20만원짜리 운동화가 리셀 시장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신발이기에 기능이나 유용성에는 차이가 없지만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신발뿐만 아닙니다. 저는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이 만원 이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 처리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나온 상품들이죠. 사용 가치만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사용 가치와는 별개로 상품의 교환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 속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동생산물은 어떤 사회제도에서도 사용 대상이지만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 그 물건의 객관적 속성, 즉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 단계에 속하는 일이다. 바로 그런 발전 단계에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단순한 가치 형태는 동시에 노동생산물의 단순한 상품 형태이며 상품 형태의 발전은 가치 형태의 발전과 나란히 진행된다. 방금 읽은 글은 마르크스가 상품의 등장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가 보기에 사용가치는 태초부터 있었지만 교환가치가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환가치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속에서만 의미가 있죠. 마르크스는 노동생산물과 상품을 구분하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자연의 물리 법칙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상품 시장은 역사적 과정에서 등장한 산물입니다. 가령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상품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품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재화를 말하는데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죠. 생계를 중심으로 한 사용가치 중심의 노동생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옷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생산한 쌀과 면이나 말을 바꾸면 됩니다. 이때의 교환은 등가 교환이 원칙인데요. 어느 누구 하나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 나타납니다. 상품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한 물물 교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가령 농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이 내놓을 쌀은 보관기간이 길지만 생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이나 바다 가까이에 사는 게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생선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 거래는 이런 물물 교환의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품 거래에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화폐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폐가 시장 교환의 매개가 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죠. 초기의 상품 거래에서는 쌀이나 소금, 배 같은 보관이 용이한 현물화폐가 통용됐는데요. 이때 쌀이나 소금, 배는 그 자체의 유용성 이외에 상품의 가치를 매기고 교환의 매개가 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현물화폐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금속 화폐가, 이후에는 종이 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기준이 뭘까요?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지닌 재화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쌀 1kg와 고등어 1마리가 교환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쌀 1kg와 고등어 2마리가 교환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교환 비율은 각각의 재화가 지닌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이 결정하죠. 한 해 쌀 농사가 풍년이라면 상대적으로 고등어의 가치가 높아지고,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면 그 반대일 겁니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느냐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르크스는 상품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평균 노동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교환 비율이 쌀과 고등어, 상품 자체의 성격 때문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교환 비율은 상품 그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인 농부와 어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인데요. 마르크스는 가치가 사회적인 관계를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폐는 이런 사회적 관계를 은폐합니다. 화폐는 재화의 질을 양으로 환원해 다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쌀과 고등어는 전혀 다른 상품이지만 화폐라는 매개를 통해서 수량화되고 비교 가능해집니다. 네이버 쇼핑을 보니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쌀 1kg에 5,000원, 고등어 한 마리도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 속에는 농부의 노동과 어부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숫자화된 가격은 농부와 어부의 노동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가치처럼 보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가치를 상품 그 자체의 가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을 물신숭배라고 했는데요. 화폐는 양을 질로 환원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닌 재화를 평준화하고 몰개성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신숭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를 설명하면서 종교의 비유를 드는데요. 인간의 정신이 만든 신이 어느새 인간의 숭배를 받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 생산물이 상품 시장에 편입되면서 어느새 노동이란 성격을 잃고 상품 고유의 교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죠. 마르크스는 물신 숭배의 원인인 이 화폐가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 시장이 이 화폐를 매개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라는 성격과 함께 화폐의 세 번째 기능인데요. 화폐는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으로서 기능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자가 증식하는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앞서 봤었던 물물 교환에서는 이윤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둡니다. 상식적으로는 교환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과 다르게 상품 시장에서는 등가 교환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상품 유통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마르크스는 이런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본은 유통에서 생길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생겨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생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진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마땅히 상품 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가 물끼리의 교환이 당연히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애벌레 형태의 자본가에 불과한 화폐 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서 그 가치대로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던져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유통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나비로 성장하는 것, 즉 완전한 자본가로 되는 것은 반드시 유통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며, 또 그러면서도 유통 영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보라. 이윤의 창출을 이해하려면 화폐의 자본적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부가 자신이 농사지은 쌀을 팔아 번 돈으로 고등어를 산다면 이때의 화폐는 교환의 매개가 됩니다. 마르크스의 도식대로 바꾼다면 상품 1, 화폐, 상품 2의 도식이 되는 거죠. 이때의 교환은 사용가치를 얻기 위한 교환입니다. 그런데 사용가치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높이려는 교환도 있습니다. 이런 교환을 화폐 1, 상품, 화폐 2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상품 생산 과정이 딱 이렇습니다. 기업의 자본을 활용해 원자재를 구매하고 원자재를 가공한 다음에 그걸 되팔아 수익을 내는 거죠.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화폐 1, 상품 1, 생산, 상품 2, 화폐 2의 구조로 도식화되는 거죠. 이때 상품 2는 상품 1보다, 화폐 2는 화폐 1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를 위한 상품 1, 화폐, 상품 2의 교환과는 다르게 화폐 1, 상품, 화폐 2의 교환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마르크스가 잉여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이 잉여 가치가 결국 상품 생산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생산에서 사용되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잉여 가치가 발생한다고 말하죠.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유일하게 그 상품의 소비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상품입니다. 앞에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노동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노동이란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셀 시장에서 운동화의 사용가치와는 별개로 교환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노동상품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노동상품의 교환과 사용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노동자는 고용계약 시에 임금은 알지만 노동 강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최대한의 효용을 뽑아내려고 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교환 가치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생활수단의 가치입니다. 노동자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표에 붙는 거죠. 이 비용은 시대나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사회에서는 평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당연하게도 자본가는 노동력에 사용해서 이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상품 생산에서 노동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상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 노동의 두 가지 성격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임금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생활수단의 가치라고 했으니 임금은 딱 필요노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노동은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노동이죠. 8시간의 노동 중 5시간 동안 임금과 여타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했다면 임금만큼의 노동은 다 한 셈입니다. 그런데 업무 현장에서는 8시간을 꽉 채워 일합니다. 이윤을 만들어야 자본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노동자는 필요노동 이상으로 일을 하는 걸까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력차 때문입니다. 이 단순 상품 유통 또는 상품 교환 분야로부터 석류 자유무역주의자는 자본과 임금 노동에 근거한 사회에 대한 견해와 개념 및 판단 기준을 끌어내고 있으나 이제 이 분야를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등장인물들의 면모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에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로서 앞장서 걸어가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노동자로서 그 뒤를 따라간다. 전자는 거만하게 미소를 띠고 사업에 착수할 열의에 차 바삐 걸어가고 후자는 자기 자신의 가죽을 시장에 팔아버렸으므로 이제는 무드질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겁에 질려 주춤주춤 걸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만나지만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도권은 자본가에게 있습니다. 최대 이윤을 끌어내기 위해 자본가는 필요노동을 넘어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 엥겔스의 책을 보면 그 당시의 노동시간과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시간, 14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16시간을 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 때문에 죽어나가던 시절이었죠. 노동 환경이 그렇게나 열악했던 이유는 노동자의 목줄을 자본가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이어나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상품 시장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노동 상품도 상품 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났습니다.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농부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수단을 활용해 만든 노동생산물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상품시장이 형성되면서 국유지, 공유지, 교외재산 등이 사유화되고 그 과정에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시초축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인클로저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공유 경적지를 몰수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장이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도시의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가 되어야 했죠. 생산수단을 잃은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노동생산물을 자신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본가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했기 때문이죠.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노동생산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소외라고 부르는데요.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분리, 노동생산물과 노동자의 분리는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당시의 부르주아 경제학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에 주목했지만 마르크스는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주목했습니다.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비꼬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유노동을 전제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자유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수단의 박탈을 자유라고 표현한 거죠.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짜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과도한 노동력의 소비가 노동자를 해치지 않게 해야 하죠. 구매자로서의 권리와 판매자로서의 권리가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마르크스는 권리가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힘이 상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라고 주장한 이유죠. 마르크스 이후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크스는 반복적으로 자본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상품의 가치와 이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본은 노동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생산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노동생산물은 상품이 되고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이 만들어지죠. 생산과 유통 과정 그 자체가 자본인 겁니다. 더 큰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과로와 저임금을 강요합니다. 노동력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때 노동력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력차 때문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자본주의 논리를 강요합니다.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둘러싼 경쟁이 나타나죠. 도태되면 회생할 가능성은 없기에 경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 경쟁이 과열화된 상태에서 소비가 생산을 감당하지 못할 땐 공황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산은 미래의 소비를 전제하는데요. 생산과 소비는 비대칭 관계입니다. 자본가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인 노동자의 수입은 줄고 구매력은 떨어지죠. 자본주의는 소비가 없다면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매력을 메꾸기 위한 금융상품이 등장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신용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노동자도 자본가도 자본의 덫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자연법칙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생산관계, 유통관계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력한다면 자본주의적 관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새로운 사회는 노동과 생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노동에 의지하는 필연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간은 그 필연의 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갖게 되었지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는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의 힘과 자유를 키우는 것이죠. 그것이 마르크스가 목표로 삼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자유의 영역은 궁핍과 외부적인 편의가 결정하는 노동이 끝장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현실적인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투쟁해야만 하듯이 문명인도 그렇게 해야만 하며, 어떤 사회 형태에서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생산 양식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문명인의 발전에 따라 욕구들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 필연의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영역에서 자유는 오직 사회적으로 된 인간,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기들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물질 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물질 대사를 집단적으로 통제 아래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그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직 필연의 영역이다. 이 영역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유의 영역, 즉 인간의 힘을 목적 그 자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작된다. 자유의 영역은 필연의 영역을 그 토대로 해야만 개화될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은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가공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마르크스는 인간이 이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바랬습니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이제는 높은 생산성이 보장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을 끊임없이 노동의 영역, 필연의 영역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인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면 공산주의자로만 알고 있던 마르크스가 생각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마르크스의 사상 중에는 지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은 지금도 19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